네, 다시 시작합니다. 2021 시니어 미래 포럼 고령화 시대 미래형 시니어 주거와 삶을 논하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쉬는 시간 동안 잠시 많은 생각들 토론, 약식 토론을 했는데요. 정말 오늘 토론 흥미진진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구체적인 이제 토론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발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현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장 맡아주시겠고요.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 교수님들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동동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기철 교수님, 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님, 네, 사회혁신기업 더함 양동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발표를 해주신 세 분 교수님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저는 마이크를요 좌장이신 석재현 교수님께 넘길게요.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자장을 맡은 한림대학교 석재은입니다. 오늘 2시간을 넘어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는 이유는 이 노인 주거에 대한 이렇게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토론이 됐던 적이 있었나 봤을 때 사실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이 지금 주최하고 있는 이 노인 주거에 대한 토론회는 아마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앞에 이제 발표와 기조 강연을 들으면서 이 토론의 의미를 크게 이제 3가지 정도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일단 그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이 30주년의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미래재단의 청사진으로서 이 노년주거라는 것들을 처음 이제 선도적으로 그 비전으로 제시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고요. 특히 노년주거라는 것은 사실 고령 사회에서 굉장히 비어있는 사회적 대응책이 사실은 비어있는 영역이었는데 그 부분에 핵심으로 들어가서 문제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한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이제 이전의 하드웨어 중심의 노인 주거가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결합한 이런 이제 통합적인 모델로서의 이 노인 주거의 모델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시고 있어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 사실은 이 굿네이버스가 계속 그 30년 동안 같이 성장해온, 봉사하고 기부하면서 같이 성장해온 분들과 함께 이 굿네이버스 미래 주거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것들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굿네이버스의 이 미래 시니어 공동체, 주거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3분을 모셨습니다. 토론자로 그 각 영역에서 사실 이제 아까 발표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었지만 이 주거라는 것이 하드웨어 건축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서비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복지와 또 국토 이 주거 정책의 어쨌든 결합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다른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귀한 3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일단 그 동덕여대 남기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공동모금회에서도 주거와 관련한 케어 안심주택 관련한 모델들을 선험적으로 연구하고 계시고, 지금 커뮤니티 케어 모델,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관련한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한 그 주거에 대한 대안들을 LH와 같이 함께 하는 모델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그 건국대 유선종 교수님은 고령 시니어 주거에 대해서 권수정 교수님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연구자셔서 또 이 그야말로 이제 노인의 주거 건축의 개념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또 특이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함의 양동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사회 혁신적인 모델로서 실제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모델로 주거 공동 주거를
실제로 이렇게 짓고 계시는 짓는 CEO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 우리가 뭔가 좀 새롭게 눈을 뜨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세 분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동덕여대 남기철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10분 정도 부탁드릴게요. 나오고 있나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남기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굿네이버스 그러면 저도 그런 선입견이 없지 않았는데요. 아동복지 분야에서 탁월하게 개척적인 활동을 진행해 주시는 NGO, 대표적인 NGO로 보통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미래재단 창설을 통해서 노인 문제에 대한 대응에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부분이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느껴졌고요. 특히 이 오늘 연구 혹은 단지 연구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기획을 통해서 우리나라 노인 문제에 대한 대응에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경험에서도 뭐 주지하는 것처럼 노인 인구 증가하고 또 돌봄 그리고 소위 이제 뭐 AIP 이런 이야기 많이 해왔던 것처럼 이런데 이제 주거와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지어서 이런 욕구 부분들을 충족하고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많은 경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하고 공동체, 사회 참여 활동, 사회 서비스의 결합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어우러져서 의미 있고 활기찬 노후를 보낸다. 이런 것들은 모두에게 꿈이지만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루어 주셨고요. 특히 공동체형 주거의 물리적 환경적 디자인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는 서비스 프로그램까지를 다뤄주셔서 굉장히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큰 함의를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정도이고 이미 완결적인 연구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다만 이제 그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렇게까지 지금 발표해 주신 연구의 실험적인 부분까지 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조금 맞물려 본다면 이제 몇 가지 쟁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 걸 조금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가 어찌되었건 간에 최근에 어느 영역이건 간에 사회복지 예전에 생활시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보통 거주시설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 주로 부각되는 의미는 대상 인구 분야는 장애인이나 정신건강 영역이겠습니다만 탈시설화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핵심이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노인복지주택이요. 꼭 법을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는데 노인복지법상에 노인에 대한 생활시설이 기본적으로 노인 의료복지시설과 노인 주거복지시설로 나뉘고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우리가 옛날에 이제 양로원이라고 불렀던 양로시설, 그다음에 좀 소규모의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노인복지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주택은 하나의 시설로 법상으로는 지금 구별이 되어 있고요. 다만 노인복지주택은 조금 형태가 애매해서 주택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살고 뭐 생활하고 이런 데서는 별도의 입주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럼 시설이냐 주거냐가 왜 중요하냐? 시설은 입소 계약을 맺는 겁니다. 주거가 아니에요. 주택이 아닙니다. 그거는 공간이지만 입소 계약입니다. 그런데 주거라고 하면은 입주 계약,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죠. 입주.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은 매매 계약을 맺어서 내가 들어가는 곳이 오르니까 나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훨씬 더 그래서 노인에 대한 서비스, 이런 활기찬 노후를 위한 보장에서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주택 부분을 좀 확장시켜 보자라고 해서 양로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을 늘리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 좀 늘려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초점은 주택 형태를 많이 늘리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주택 형태 중에서 1차적으로 정부가 현재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형태로서의 주택을 확장하는 그리고 거기에 서비스가 같이 결합된다고 하면 이름이 이제 지원주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확충시키는데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주택은 현재로서는 그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가이죠.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질적인 행재적 지원을 별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발표자들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30몇 개에서 별로 늘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인복지주택 이런 부분들을 늘려서 노령기에 내가 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통합생활과 주거의 안정성 그리고 필요할 때 사회 서비스 같은 걸 받을 수 있도록 확장하는 실험들은 대단히 중요한데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저소득층 중심으로 일단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굿네이버스에서 했던 이 미래재단에서 했던 기획만큼 혁신적으로 빠르게 나가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액티브 시니어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접어들기 직전까지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조금 좋아졌다는 말을 하지만 어쨌건 중위소득, 보통소득이죠. 평균도 아닙니다. 보통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중위소득 50% 미만의 노인들이 현재 전체 노인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다수 중산층 노인이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지금 성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노인은 빈곤층이지 대다수의 노인은 중산층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늘어나야 되겠죠. 앞으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형태들을 조금 더 우리가 확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집에는 정부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의 그림 같은 걸 몇 개 그려 놓았는데요. 어쨌건 이 내용들은 다 정부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는 이런 노인들의 현재 빈곤이 높다라는 사회적 문제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굿네이버스에서 만들어 주셨던 이런 기획, 실제의 사업 기획에 가까운 구체적인 이런 사업 기획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느냐? 자, 첫째, 처음에 이 연구에서부터 밝혀주시고 있는데 기존의 노인복지주택이 너무 이게 일반 노인들이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고가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실버주택, 실버타운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들이 실제 현실에서의 중산층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굿네이버스만의 실험이 아닌 우리 사회의 실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 당연히 정부도 행재적 지원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어쨌건 이 시니어 공동체 주택에 입주한다는 것은 주거를 이전하시는 겁니다.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이사를 가신다라는 거는 어쨌건 거주 이전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로 AIP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AIP라고 얘기할 때는 이사 다니는 게 그렇게 좋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근데 우리는 이사를 전제로 해서 모형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AIP가 구현될 수 있게 하려면 최대한 그 안에서 건강이 나빠지시거나 무슨 상황이 있으시거나 자꾸 옮겨 다녀야 되는 일은 적게 만드는 상태 내에서 적절한 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면 입주하셨던 분들이 연세가 좀 많아지시면 서비스가 늘어날 텐데 그러면 그때 직원은 늘리면 비용도 올려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속 가능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요. 또 이 제공되는 서비스나 사회 서비스 뭐 아까 노인 그 자원봉사 활동이나 사회 참여 활동 이런 프로그램들이 공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과 우리 시니어 공동체 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겹치고 어느 부분은 조금 우리만의 특수한 것으로 할 것인가 이 균형을 잘 잡아야만 지역사회 개방성이라는 측면과 우리 실험의 어떤 독특성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노인복지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리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자산 유동화를 정부가 조금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을 데리고 조금 노인복지 주택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라는 기획들이 보험회사에서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아마 제 생각엔 노인복지 주택과 관련된 관심이나 양적 실험의 양은 늘어날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특징과 타겟팅을 좀 명확하게 해서 저는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들 중심으로 조사를 하셨고 그런 공동체와 관련되는 특징들을 조금 더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향후에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거두는 실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남규철 교수님께서
실제로 지금 이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에서 설계하는 시니어 주거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와 차별성,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건국대 유선종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유선조입니다. 제가 노인주택 관련된 개인적인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대학원에서 이제 고령자 부동산론이라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노인주택 관련된 부분들을 저는 이제 개발, 기획,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 김정석 실장님 발제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아주 오늘 의미 있고 재미있는 정말 세미나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김 실장님 발표하실 때 회원 중에 유산 기부 사례나 노후 설계 도움 요청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의 노인주택이 유료노인 복지주택이 그러한 비슷한 양태로 처음 1호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세가와라고 하는 이제 건설사 사장님한테 일본의 전쟁 미망인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그럴 수 있는 커뮤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집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처음에 일본의 유료 노인주택이고 입주 보증금 일시금이라는 부분들로 제도를 만들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되게 유사한 패턴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이야기를 들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노인복지주택이나 이런 유료 시설에 입소를 합니다. 이분들이 입소를 하고 나면은 정말 이분들의 건강이 확 좋아질 수 있는 정도로 이 입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식사나 세탁이나 뭐 청소 같은 이런 가사노동에서부터 완벽하게 해방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분들의 건강이 좋아질 정도로 만족도가 아주 높아지는 게 전형적인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원래 유료노인 복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공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지자체에서 부담도 늘어나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규모가 일정 부분 있다 보니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후생성에서 하는 거 말고 좀 국토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미 주택들이 있으니 재고를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일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있는 그대로 그걸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은 신축할 때 보조금을 좀 더 줘서 이 서비스 제공하는 고령주택을 만들어 보자.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제공은 생활상담과 안부 확인 두 가지입니다. 뭐 다른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그거는 유료로 별도로 가는 거고요. 생활상담이나 안부 확인만 하는 부분들을 서비스형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했던 게 서비스형 고령주택입니다.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른 맥락이 있다. 다만 이게 운영되고 있는 양태는 유료노인 주택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서비스형 고령주택과 또 이 유료노인 주택의 시설을 보면은 현재 약 한 2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일본 절대 인구의 한 2% 정도 가까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료 시설에서 상당히 큰 시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임정원 교수님께서 FGI 했던 내용들을 쭉 보여주셔서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여기에서 시니어 타운에 대한 정의가 조금은 이 설문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가 되게 높게 나타났는데 단독주택 은퇴하고 나서 그러니까 정말 한 번쯤은 살고 싶죠. 마당에 있는 집에서. 그런데 마당에 있는 집에서 30, 40대에 아이들 데리고 사는 거는 좋은데 70, 80대 돼서 마당에 있는 집은 관리하고 유지가 안 됩니다. 내 몸 한 몸 챙기기도 힘든데 그런 상태에서 집까지 건설해야 하는 이런 상황은 사실 아까 그 뒷부분의 설문이 FGI 분석에서 나왔는데 로망과 현실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두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설문하시는 분들이나 FGI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시니어타운 하면은 그래 한 번쯤
누려야지라고 하는 것과 실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걸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질적 연구 결과를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이 보면은 요양 서비스를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이제 일본에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면서 시설을 방문했는데 몸이 불편한 노인이 있어요. 그래서 좀 건강한 노인이 저 양반 좀 이렇게 휠체어도 밀어주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면 서로 그 무료함도 덜고 좋지 않을까. 그 건강한 노인이 몸이 불편한 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안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상태라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건강한 노인들이 몸이 불편한 노인, 뭐 치매 걸린 노인 이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냐? 케어할 수 있다 없다 뭐 논하기 이전에 논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제가 할 말을 까먹었어요. 자, 케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케어할 수 없냐면 건강한 사람들의 미래가 결국 내가 아무리 여기서 건강 관리 잘해도 내일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가 건강에 대한 걸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함께 하지 못하도록 동선을 구분하는 걸 이제 봤었는데요. 자, 갑자기 말을 그만하라고 하니까요. 근데 조금만 제가 좀 더 할게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가 더 있어서요. 아까 이제 비용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왔는데 비용이 지금 150만 원 뭐 단독, 부부 300만 원 이런 정도로 FGI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60세 이상 현재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이 내가 지금 사는 월세가 얼마나 내 집의 월세가 얼마나 될까?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의 월세가 얼마나 될까? 내가 지금 사는 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집의 월세와 더불어서 하루 세끼 밥을 다 먹여주고 청소 다 해주고 모든 케어를 다 해주는데 그럼 그 비용은 얼마나 들까를 합산하면은 그게 일반적으로 노후에 지불돼야 되는 비용입니다. 유료노인 복지주택이나 유료시설에서 늘 지불하는 비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월세 지불하는 게 많은 데는 6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 이하로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게 엄청나게 큰 비용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현재 내가 내는 월세나 우리 부부가 사는 두 노인의 하루 세끼 밥과 청소와 모든 케어와 이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게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민연금이 반영된 수준의 비용을 이제 좋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에서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연금은 지금 다른 또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있습니다. 이들 연금의 체계는 국민연금보다 조금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보통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연금 수급액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는 설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권 교수님께서 한국형의 이 시니어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해주셨는데 아주 의미 있게 봤고요. 이게 지금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거 선택의 선택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게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할 거냐, 몸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그리고 뭐 도심에 할 거냐, 근교에 할 거냐, 전원에 할 거냐, 규모는 얼마나 크게 할 거냐, 이걸 또 종신형을 할 거냐, 아니면은 계약을 중간중간 잘라가면서 할 거냐, 다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제시한 안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생각을 합니다. 이 파일럿은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기획 1호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획안을 갖고 해야 하고요. 아까 공간 구성 같은 경우는 다 여러 가지 타입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노인복지법상 허락되지 않는 것까지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인, 6인, 5인 이상 세대도 검토하셨던데 법률상으로 60세 이상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주 가능자 중에 19세 손자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의 20대부터 59세까지는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동주거, 아까 그 NORC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검토가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현재 법률상으로는 이건 조금 마지막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인은 아까 이 보면은
방 2개 세대에서 2에서 4인 가족형을 이제 검토하셨던데 노인들은요 반드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연배가 드시면은 라이프 사이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뭐 아침잠이 많은 양반 아니면 새벽 초저녁잠이 많은 양반이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선이 함께 겹쳐서 침실이 분리되지 않으면 삶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검토 같이 되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다니까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사회 실험하는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는데요. 이번에 제시된 새로운 기준들이 굿네이버스의 이제 이 세미나를 통해서 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순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노인 그 시니어 주거의 구체적인 그 모델과 관련해서 건강 상태라든지 비용 지불 의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타입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기되는 이슈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셨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사회혁신 기업 더함의 양동수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더함의 양동수입니다. 저는 오늘 기대를 했었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오늘 연구진 분들의 발표하고 그리고 특히 토론 포함해서 정말 좋은 내용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연구 말고도 지금 이제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저희 더함하고 MOU도 맺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험이 정말 조속하게 빠르게 좀 이루어져서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실험들이 좀 더 한국 사회에 좀 의미 있는 영향을 좀 미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방금 옆에서 유선종 교수님이 얘기하신 걸 들으면서 이게 진짜 우리 생애에 나의 생애에 정말 마지막 삶의 터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고 우리가 서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기반한 그런 어떤 주거를 만드는 게 어떤 걸까? 그 안에서 의료든 또는 여러 가지 생활 지원 서비스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개발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정말 저는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처럼 이런 쪽에 사명이 있는 그런 그런 어떤 조직과 단체들이 더 많이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더함도 사실은 커뮤니티 기반의 이런 공동체 주거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에서 지금 남양주시 별내하고 고양시 지축지구에서 약 1000세대 정도를 이런 공동체 주거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운영하는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시니어 주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삶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생애 주기에 있어서 청년기를 지나고 또 이렇게 뭐 중장년기를 지나고 노년기를 당연히 가잖아요. 저희가 오늘 이제 노량진 쪽에 한 600세대 정도 청년주택 공급하는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청년 주거부터 시작해서 또 신도시의 이런 주거들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노년기의 이런 시니어 주거가 결국은 얼마나 우리 삶에 그 제대로 된 가장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잘 닮아낼 수 있는 그런 주거를 만들어내느냐가 저는 우리 시대의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좋은 내용들 많이 받았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또 경험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주택인 위스테이 별내 사례를 좀 가지고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배운 단어 중에 AIP나 AIC 그리고 뭐 NORC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알지는 못했던 개념이긴 하지만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위스테이 별내는 30, 40대들이 조금 많이 당연히 신도시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서도 다운사이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주거를 찾는 시니어 분들도 꽤 많이 오셨고요. 그런 분들이 좀 통합적으로 지금 그 안에 구성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500세대 안에서의 다양한 어떤 니즈들을 담아내는 게 커뮤니티적으로 담아내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시니어 주거로 조금 더 특화되게 되면 더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타겟으로 잡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들은 이게 오히려 시니어 관점으로 자꾸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체적이거나 정서적, 사회환경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으로서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더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요구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공급 프로세스와 운영 구조들이 설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미래재단에서도 그 공급 관점에서도 충분히 앞으로는 더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수요자 베이스에 그리고 멤버십 베이스에 회원 중심으로 실제 주거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 어떤 서비스들을 운영 체계를 잘 만들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굿네이버스가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좀 차별점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사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생각하는 바는 이제 그 주거를 공급할 때 이제 노인복지주택이나 이런 이제 사례들도 나왔지만 계속해서 공급 관점에서만 자꾸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공급 이후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에 대한 모습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그다지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국토부나 또는 이런 공급을 주도하는 이제 공공기관이 이런 것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일 텐데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보완할 수 있는 게 저희 미래재단 같은 이 비영리나 저희 같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결국은 이 안에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이 운영 구조를 좀 바꿔내는 작업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어떻게 보면 민간임대인데 택지나 또는 금융 부분에서 공공이 일정 정도를 지원하는 이런 구조의 민간임대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아파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아시다시피 공동체 아파트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 정도의 주거 서비스에 대한 요구 기준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그 부분일 텐데요. 연구에서는 당연히 노인복지주택으로 접근을 하셨지만 노인복지주택이 갖고 있는 법적인 현재 굉장히 경직된 이 제약과 한계가 저는 분명히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을 할 때. 그래서 노인복지주택으로도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일반 민간임대주택 관점으로 접근해서 실제 노인 그 시니어 주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오히려 더 자율성과 창의성을 좀 보여주시면서 그것들을 보여주면 정책이나 제도가 그에 맞춰서 이 관련된 법들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모델을 좀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안에서 실제 커뮤니티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 입주자 중심의 운영이 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분양이나 임대 모델이든지 간에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개발 이익이 저희는 실제 들어오는 주거 입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사업 구조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제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70% 이하이고요. 사실 1년 반 사이에 너무 시세가 많이 떠서 지금 거의 주변 시세의 30-40% 이하 수준으로 지금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시니어 주거에 관련된 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구조와 기획들이 굉장히 좀 치밀하게 잘 되어야 결국은 미래재단이 어쨌든 지속 가능하게 이 사업을 하려면 개별 사업에서도 일정 정도의 어떤 BEP는 맞춰야 되는 구조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운영 관점에서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과 개발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커뮤니티 공간의 집기 비품을 위해서 별도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비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공비에서 30억을 별도로 떼서 건설사가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고 오히려 입주민들이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고요. 운영 단계에서도
세대당 5만 원씩 별도의 커뮤니티 관리 비용을 책정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이런 비즈니스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공동체 자체도 이게 뭐 40세대 정도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내밀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정도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내야 됐기 때문에 일단 입주 전부터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했고요. 그런 것들은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규칙들 같은 것들 만들었고요. 실제 가장 저희가 주요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공간에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그 운영 구조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사전에 모여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결정하는 경험들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입주 이후에도 꼭 이게 영리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지 내가 돈을 내고 이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것들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어떤 이용자가 되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특히 이 안에서 시니어 분들이 활동들이 그런 어떤 전체적인 커뮤니티 활동에 좀 이렇게 북돋움을 좀 받으셔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뭐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아파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60플러스 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분들 스스로가 조금 더 이 안에서 주도적인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일정 정도는 어떻게 보면 용돈을 버시거나 파트타임으로 일거리들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여러 가지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최근에는 단지 내 시니어 택배라든지 아니면 펫박스를 좀 이렇게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아트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침마다 1만 보 걷기를 같이 움직여서 하신다든지 커뮤니티 공간을 그분들이 스스로 좀 청소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조금씩 확산되면서 지역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시니어 일자리 사업 같은 것들을 조금씩 따내고 그런 것들로 이제 조금 더 이런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이런 동아리 활동들이나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주민들 스스로 이런 협동상회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출자해서 로컬푸드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이 시니어 주거를 할 때 저희는 크게 입주자 중심의 개발 프로세스와 입주자 중심의 운영 구조를 이제 설계를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의 이제 연구나 혹은 사업 기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시니어 주거의 이런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금 좀 단계적인 저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연구와 이런 것들을 그 발표 내용을 듣다 보니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를 차라리 개발할 때나 지금 이미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그 안에 단지 안에 뭐 예를 들어서 5%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시니어 주거의 공간에 최적화된 어떤 공간을 차라리 하게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지방대학 캠퍼스에 대한 어떤 그 개발을 바꿔내는 작업들에 있어서 좀 이런 시니어 주거하고 연계하는 이런 방식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베이비부모 세대가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이 다 서울 수도권에만 여전히 머물러 있는다는 거는 여전히 시니어 주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거나 또는 평균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서울 수도권 외에는. 그것들을 조금 국가적으로 시니어의 문제랑 연결시켜가지고 서울 수도권 외에 지자체하고 연결하거나 이런 지방 대학 캠퍼스와 연결하거나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할 때 같이 연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베이비부모 세대가 서울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비율만 어느 정도만 늘어나도 저는 오히려 주거나 부동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또 다른 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후 미래재단의 활동들과 같이 연계되면 좋겠다라는 정책이나 제도 개선과 또 같이 연결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동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역시나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셨고요. 특히나 지금 저희가 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얘기를 했었지만 특히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이 주체적으로 이 멤버십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제 주거 운영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특히 굿네이버스 회원 조직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굉장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사전에 질문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의견도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견 주신 부분은 사실 재단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이 재단에 대한 의견은 나중에 그 재단에서 검토하고 좀 그 반영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연구 지금 이게 노인 시니어 주거 공동체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발표자분들에 대한 질문도 있고 일단 이제 정책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이 부분은 남기철 교수님께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이게 중산층을 타겟팅하는 이제 것이긴 하지만 이게 그 주거 비용에 대한 그 부담으로 입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의 지원 계획이 없는지 또는 이것이 이제 국가의 연금 제도나 주거급여 등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오셨습니다. 네, 제가 뭐 공공을 대행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현재의 상황으로 추론을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주택 아까 대표님께서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모형으로 꼭 국한할 이유가 있느냐.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현재는 우리가 노인복지주택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노인복지주택은 기본적으로 공급자 지원 정책입니다. 정부가. 그런데 그 복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이나 뭐 이런 거 제한을 별로 달지 않았어요. 그런 만큼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비해서 턱없이 비싸죠. 실제 수급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노인복지주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좀 늘려야 할 필요가 있지 현재로서는 좀 실효적인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이제 정부의 다른 급여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설계대로 한다면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을 겁니다. 주거급여는 사회복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중위소득의 45% 미만의 소득 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만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액티브 시니어들이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으로 낸 그 비용이 3, 4억인데 부채 없이 내셨다면 주거급여를 현재 제도 내에서는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회적 실험을 하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필요한 정책적인 어떤 제도 개선 이런 재원으로 조금 사회적인 중론들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거는 임정원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인복지주택이나 노인 공동생활가정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그 노인 생활시설에는 병들고 나약한 분들이 입소하거나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입소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노인 실태 조사가 제 생각에는 한 3일 전인가 2021년에 새롭게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이게 노인 실태 조사가 3년마다 계속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최초로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대상군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 변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건강 상태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소득도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드디어 베이비붐 세대가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에 편향이 되면서 노인의 그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더 홍보를 하고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뭐 홍보라든지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에서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 박하옥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전 질문 중에서 그 미래형 시니어 주거가 4차 산업 핵심 기술인 AI나 IoT, 로봇 등을 활용한다는데 어떤 구상을 결합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또 네덜란드 호그백 마을 같이 치매 환자들도 공동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구현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네. 그냥 포괄해서 말씀해 주시면 사실 저희 연구자들도 이 질문을 먼저 보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임정훈 교수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신 걸로. 네. 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제 구상이 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 대상의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IoT 장비를 설치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제 최근에는 ICT, IoT 기반의 다양한 시설들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일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IoT, ICT, AI 스피커, 그다음에 약복용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런 기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노인의 특성, 특히 뭐 정서적인 특성인지 아니면 신체적인 건지 건강인지 이런 특성을 조금 더 고려해서 어떤 기반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노인 관련된 그런 여러 다양한 기술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호그백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어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어떤 혁신적인 모델로 이제 호그백 관련된 기사가 이제 한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한국이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IoT, ICT 기술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비용의 투자나 어떠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제 먼저 선행 조건으로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호그백 이 마을이 굉장히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 네덜란드에서 2009년도에 개설을 하고 운영을 지금 거의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지속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성과가 무엇이고 정말로 입주하신 그 경증 치매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거주하셨다가 이제 중등도로 넘어가면서 퇴소를 또 하셨는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사실 기사화된 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또 더불어 어떤 비용 효과성 분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돌봄 중심으로 치매 환자들 어르신을 접근하는 그 맥락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커뮤니티 그렇지만 결국에는 클로즈된 커뮤니티죠. 그래서 이분들을 안전하게 그렇지만 잔존 기능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모형에 드는 비용 대비 어떤 것이 정말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실행 가능하고 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정보와 치밀한 성과 분석을 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그 인식 전환에 대해서 이제 임정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논의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주택에 대한 법 규정이 계속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토론자들 분께서.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굳이 우리가 노인복지 주택이라는 모형 속에 끼워 맞춰야 할까? 그렇지만 또 민간의 어떠한 그런 협동조합 모형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이 폭이 넓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하는 그 개념에서 우리가 노인복지 주택이라는 모형으로 접근할 때 하나의 모형을 한번 제시해 드리는 차원으로 가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연구 과제 결과를 좀 이렇게 모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 차원에서 보면 사실 제도는 이 사회가 변화하면서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노인복지 주택이라고 하여 그 노인에 대한 정의조차 지금 계속 70대로 올려야 된다. 아까 7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로 보자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 노인복지 주택이라고 하여 꼭
60세 이상만 입소해야 한다라는 그 규정 자체가 사회가 변화하면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세대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그 방향성을 기대한다면 이런 다양한 실험들이 정말 가시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또한 그 하나의 모형 속에서는 세대가 같이 다세대가 교류하는 모형도 좀 실험이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구나 안 하겠구나라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실행 가능한 모형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해봐야 그 또 수정 보완할 내용들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순정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것 중에 일단 시니어 주거와 삶은 실제 그 연령이 아니고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다라는 지적을 해주시면서 그 시니어 공동체 주택도 필요하지만 현재 시니어 공동체 시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하면서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질문을 제기를 하셨고, 또 같이 연관된 질문으로 지금 이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시니어 주거 형태가 다른 주거 형태랑 차별적인 것은 어떤 점일까라는 부분을 여쭤보셨습니다. 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건 사전에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그 노인 주거 그 시설이 너무 노인만을 위한 시설이다. 그 세대 간 교류가 좀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그 시설에 들어가 보면 이제 너무 노인만 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노인 병동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그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하고 이게 서로 이제 어울리면서 어떤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고립된 섬처럼 이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이제 과연 건전한 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역과 통합하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번에 저 작업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시설이 지역 밀착형, 일부 시설은 지역에다 주고 또 일부 서비스는 지역에서 받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화가 되면은 이 노화라는 것들이 어떤 특별한 이상 현상이 아니고 아주 하나의 어떤 그 정상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하나의 하나 요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제가 크게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서비스의 차별성이 있느냐, 그다음 실제 지원의 형태의 차별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건립 과정의 어떤 차별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건립 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그 굿네이버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미리 들어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을 짓는다면 좀 더 특화된 집을 짓을 수 있겠다.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집을 다 짓고서 누가 살래 하는 게 아니고 집을 지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집을 짓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들 아까 이제 그 양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비슷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과정의 차별성 또 저희가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자원과 공유하는, 하나의 고립된 섬이 아니라 공유하는 이런 개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전세 개념을 좀 도입한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 형태는 이제 소규모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그 룸타입을 만드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이 나왔지만 꼭 노인 복지 주택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현재 어떤 딱딱한 이런 법규를 갖다 꼭 굳이 우리가 맞추려다 보면 이 결과물 자체가 좀 딱딱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일반 주택도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폭넓은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단 준비된 시간은 거의 종료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까 토론자분들이 말씀해주신 걸 포함해가지고 그 발표자분들이 돌아가면서 1분 정도씩 정리해주는 최종 멘트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토론 말씀 굉장히
뼈 아프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연구 과제를 지금 이 첫 번째 단추를 꿰는 입장으로 이제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뭐 입지 조건이나 어떤 운영 방안이나 이것을 굉장히 체계화하거나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연구의 한계점이면서 이제 추후 후속 연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인의 이 타겟층이 누구이냐라는 남 교수님의 말씀, 그리고 유 교수님이 또 지적해 주신 그 현실의 제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또 양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멤버십을 사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극하고 그것을 형성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과제가 정말 실행 가능한 버전으로 갈 때에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토론 의견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토론 의견 너무나 잘 들었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시니어 타운에 대한 개념이 좀 불분명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념을 잡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굿네이버스가 원하는 개념, 그리고 현실적으로 무엇이 더 가능할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고민 속에서 시니어타운의 개념이 조금은 서베이상에서는 약간은 모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FGI 하면서 많은 이제 우리 회원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성을 잡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개념 잡는 것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반의 성공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델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액티브 시니어, 그리고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리고 중산층, 이런 다양한 대상군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앞으로 미래형 시니어 주거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그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이게 아까 베이비 부모 인구가 그 55년에서 뭐 74년생까지 치면은 인구가 1,600만 명,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경제 활동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산층에 해당되는 인구가 많을 거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맞춤형 주거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이제 이 연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뭐 지역 밀착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결과는 하나의 방향성을 좀 제시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서비스 계획을 하고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말로 그분들에게 메리트가 있는 살고 싶은 그런 주택을, 그런 주거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지금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이 준비하고 있는 이 시니어 공동체 주거에 대해서는 사실 단순히 이게 그냥 연구나 검토가 아니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더 다듬어 나갈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재단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선도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회원들과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고, 오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가능성들도 엿볼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좌장으로 수고 많으셨어요. 석재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세 분 토론자 선생님들, 또 세 분 발표자 교수님들, 정말 그 멋진 연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토론해 주신 내용으로 인해서 시니어 공동체 주거 모형이
진일보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나아가야 할 다각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포럼을 통해서 3시간 넘었거든요. 예,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굿네이버스 회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났고요. 또 시니어 기관 단체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자부하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이 주최한 21세기 시니어 미래 포럼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사회의 유영미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